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어,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네요. 앞으로 대략 한 50분 정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UX 리서치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현지 시장에서 글로벌 UX 리서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UX 리서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또 미국 테크 기업에서 UX 리서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Q&A 세션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또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럼 내용에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앞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사회 심리학자인 리즈벳 교수가 조금 오래된 책인데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발췌한 그림이에요. 가운데에 소가 있고 또 왼쪽에 닭, 오른쪽에 풀이 있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이 소가 어떤 그림과 더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0초 정도 파스를 하고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그룹하고 더 관련이 있는지. 자, 답을 마음속으로 정하셨나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서양권의 문화, 즉, 로우 컨텍스트 컬처가 많은 곳에서는 이 동물의 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소가 닭과 같은 그룹이라고 그룹할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양권의 문화, 즉 관계를 조금 더 중시하는 하이 컨텍스트 컬처에서는 관계를 보는 경향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가 풀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생각해서 풀을 고르는 경향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떤 정답을 택하셨나요? 본인이 조금 더 동양권 혹은 서양권의 컬처의 프레임을 가졌는지 한번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컬처 맵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도표인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가 앞서 얘기한 high versus low context culture가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프랑스, 독일 등의 서구권의 문화 사람들과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중국과 일본의 동양권 문화의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다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다시 보면 파란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있어서 로우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 즉 미국, 독일, 스위스 같은 서양권의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대화나 글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고 메시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맥락이나 배경 지식을 많이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서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요. 또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여기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하이 컨텍스트 컬처, 즉 하이 컨텍스트를 많이 하는 커뮤니케이션 나라에서는 많은 정보를 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그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종 대화를 할 때 듣는 사람이나 비언어적인 신호나 상황 배경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럼으로써 또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소통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바꿨을 때 사람들이 문화에 따라서 원하고 읽고 행동하는 기대가 다르다는 거 쉽게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여기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evaluation에서 프랑스나 독일 같이 direct negative feedback,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문화에서는 피드백이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합니다. 이런 피드백을 줄 때 똑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문화에서는 간접적인 피드백, indirect negative feedback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은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 한국 사람들 말에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둘러 말한다는 그런 익스프레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화나 환경의 컨텍스트가 사람들의 니즈, 그리고 무의식 중에 원하는 그런 욕구,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팩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할 UX, User Experience, 즉 사용자 경험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제품과 상품,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된 문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문화에 따라서 각각 사람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과 문화에도 불구하고 다들 사람이기 때문에 펀더멘털하게 공통된 니즈와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밸런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컬처와 또 UX의 공통된 분모가 어떤 것인지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디지털 프로덕트를 발전시키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UX 리서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 이 리서치를 가지고 어떻게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사용하는지를 또 다루어 보고요. 테크 기업에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와 환경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제품 전략과 방향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그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현재 틱톡에서 모네타이제이션 광고 조직 연구팀 리더로 일하고 있고요. 익스피리언스 크래프트라는 LL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퍼스널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자면, 제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커리어를 보면 꼭 UX 리서처로서만 리니어하게 간 건 아니고요. 다른 잡도 가져보고, 공백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긴 커리어 트랙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울림 있는 분야로 계속 나아가면 나중에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커넥티드 닷처럼 궁극적으로는 커리어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고요. 그다음 아카데미에서 뜻이 있어서 영국에서 석사, 미국에서 사회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쳤지만 재미있는 기회를 통해서 인더스트리로 빠지게 되고 인더스트리에 빨리 움직이는 페이스와 즉각적인 일에 대한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또 임팩을 보고 정말 매료돼서 커리어를 바꾸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커리어 멘토링이나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UX로 갈 수 있나요? 박사가 필수인가요? 뭐 진로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저는 과감하게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버리는 경험은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 다 흩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연결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타이틀은 글로벌 UX 연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여기 타이틀이 써 있으니까 더 자세한 정보는 책을 통해서 또 읽어보시리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UX 리서치란 무엇일까요? 연구라는 것은 알겠는데 UX 연구와 기존 연구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기 몇 개의 예시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색상 조합은 어떤 것일까요? 또 앱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이 유저의 프로덕티비티를 높일까요? 뷰티 아이템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퍼퓸, 향기가 고객의 만족도와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고객 리텐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페이크 계정을 알아내고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다 재미있는 연구 질문들이죠. 이 중에서 더 UX 리서치, UX 연구와 가까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감이 잡히셨나요?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의 질문들은 흔하게 UX 리서치들이 도출해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실제로 저희 팀에서 연구했던 질문들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질문,
질문을 조금만 바꾼다면은 UX 리서치들이 일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의 질문들은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고 모델을 만들어서 리텐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연구할 수 있고요. 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머신 러닝 엔지니어들 가짜 계정을 탐지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발견하고 또 페이크 어카운트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UX 연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이 잡히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앞에 예시 질문처럼 UX 리서치란 UX가 기본 바탕이 되어서 즉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유저들이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경험을 총괄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UX 리서치라는 분야가 좀 요즘에 각광받는, 최근 10년에 각광받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살짝 역사를 보자면 실은 이거는 되게 오래된 분야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와 항공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던 시기에 기계와 장비를 조금 더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서 처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개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는 컨셉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자 유저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험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within 10 years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서 모든 디지털 경험의 필수 과정이 되었죠. UX 리서치 분야에는 크게 여기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직군이 있을 수 있는데요. 퀀트 리서처는 무엇을 다루는지 대해서 포커스하고요. 그 다음에 정성 퀀트 리서처가 있고, 그 다음 믹스 메서드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왼쪽부터 시작해서 퀀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다루는지 대해서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에 집중을 합니다. 즉, 대규모 샘플 사이즈를 통해서 넓은 범위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survey, 다양한 사용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계된 질문을 포함하는 방법으로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사용자 의견이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흔하게 사용되는 이제 방법은 로그 분석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애플리케이션 사용, 그리고 또 기타 디지털 행동 패턴 같은 거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제 정성 리서치, 즉 코어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Y를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코어 리서치이기 때문에 소규모 샘플 사이즈에 더 집중을 하고요. 더 깊이 통찰을 하기 위해서 적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가졌다는 말인데요. 그 말인즉슨 구체적인 수치 결과보다도 텐던시, 가능성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덕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심층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다이어리 스터디, 유저빌리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도출할 수 있어요. 제가 뒤에 또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믹스 메소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요, 리서처가 동시에 두 개를 다 하는 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겠지만 또 동시에 컴바인하면서 리서치를 해서 연구를 하는 롤입니다. 회사의 문화와 조직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롤을 각각 다 분리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이런 세부 분야의 구분 없이 UX 리서치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리서치 분야가 따로 있지 않고 디자이너가 리서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의 문화에 따라서 리서치 펑션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일했던 테크 회사에서는요, 보통
쿼, 믹스 메소드를 골고루 뽑고요. 보통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정량 리서처 한 명에 정성 리서처나 믹스 메소드 리서처 네 다섯 명을 뽑는 레이쇼로 유지를 해서 뽑습니다. 조금 레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퍼즈하면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리서치 방법에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퀀트 리서처들이 사용하거나 믹스 메소드 리서치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서베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self report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NPS 스코어도 이 버킷에 해당이 되고요. CSAT이라고 Customer Satisfaction Score도 테크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입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KPI와 연결시켜서 프로덕트 팀들이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core research나 mixed method가 리서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사용자 인터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직접 대화를 하고 이제 리서처들이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관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unspoken needs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밌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테크 회사에서 이런 분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쿼리나 믹스 메소드 리서처를 많이 하이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성 테스트, 즉 유즈빌리티는 UX 리서처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방법인데요. 이 테스트 또한 정량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정성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특정 과제를 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쿠팡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사게 하고 그 물건을 찾게 하고 어떻게 체크아웃 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과정을 잘 관찰해서 얼마나 그 타스크를 컴플리트 하는지를 보고 제품 서비스 개발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용성 테스트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UX 리서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도 흔하게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디자이너들도 쉽게 이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 컨셉을 밸리데이트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흔하게 접하는 이 사용성 테스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유즈빌리티 이 사용성 테스트란 아까 말했다시피 인터페이스에서 혹은 컨텐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헷갈리게 있는 경우에 테스트를 해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 가도록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도 문제가 왜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 쿠팡 사이트를 임프루브 하고 싶은데 어떤 게 문제가 잘 모르겠는 경우에도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의 이유를 더욱더 파악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들면 왓츠앱에 앱이 있을 때 왓츠앱의 사용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룹 챗을 만들어서 그룹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보는 연구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런 걸 테스트하자고 했을 때, 일단 남미에 있는 사람들, 남미에서는 왓츠앱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룹 메시지를 보내는지 이 유저빌리티,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앱 안에서 어떻게 그룹을 만들어서 어떠한 사람들과 그룹챗을 만들고 또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관찰해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왓츠앱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카카오톡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왓츠앱을 통해서 비슷한 테스트를 하도록 시켜서 남미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카카오톡에서의 그 습관과 패턴이 새로운 제품, 즉 왓츠앱에서 사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각각의 문화 지역의 유저들이 사용하는데 그들만의 언어와 행동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사용자들이 테스트에서 자기의 기대치나 기대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잘 이루어질지 또 어떤 게 잘 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잠깐
again 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문화 환경을 생각한 이 사용성 테스트는 최근에야 주목받은 방향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 항공 분야에서 사용성 테스트가 시작되었을 때도 초기 항공기 조정석을 단순한 평균 조정사의 신체 치수로만 만들어서 치명적인 사고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신체 조건, 이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다양성을 생각한 사용성 테스트로 인해서 조정석의 디자인의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치수에 맞출 수 있는 자석과 조정 패널을 도입함으로써 조정석을 좀 더 사용자 경험에 맞게 잘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 유저빌리티,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어떤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때 모든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장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프로토타입하고 만들어서 빌드하고 또 그것을 런치해서 측정한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이 회색 설고 즉 understand에서 IDS로 가는 시작점에서 우리 프로덕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벤치마크를 정해야 되는지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 테크 기업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이 UX 리서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하게 많이 아시는 디자인을 이레이트 할 때도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 만들고 나서 제품 개선을 위해서 런치 이후에 또 런치 전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실제 예로 이제 이 스타벅스에서 스마트 퍼스널라이제이션 피처를 만들 때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피처를 만들었다고 해요. 즉 스타벅스 고객이 어떻게 자기 히스토리를 통해서 커피를 오더하고 다시 재주문하는지를 관찰해서 앱 기능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메뉴를 계속 반복하고 주문하거나 한정된 메뉴를 이제 번갈아서 주문한다는 거를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인사이트를 가지고 추천 탭, 최근 주문 탭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는 이제 다른 미국의 다른 커피 주문하는 다른 앱과 비교했을 때 스타벅스가 기존 고객의 가장 쉽고 또 빠르게 재주문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이 디자인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성 테스트는 하나의 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라든지 서베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유저의 행동, 니즈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했을 때 그 인사이트는 도대체 어떻게 쓰이나요? 가장 먼저는 이제 제품 로드맵과 목표에 가이드를 해줍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제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인사이트에 나왔던 실제 사용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엔지니어가 만들려고 했을 때도 피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스타벅스 예로 다시 돌아간다면 리서치를 통해서 히스토리 주문, 새로운 메뉴 탐색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 히스토리 주문 기능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이제 UX 리서치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덕트 팀이 만들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략과 비전의 리서치 연구에 등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는 특정 기능에 한정되어 있지만 exploratory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같은 이런 fundamental research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런 리서치는 약간의 fundamental한 니즈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사용하는 인사이트예요. 또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략과 비전에 등대가 됩니다. 또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의 경험으로 메라에서 스마트 글라스를 이제 만들 때 사람들이 왜 핸드폰을 fire하고 또 새로운 디바이스 에어 글라스 같은 것들을 hire하는 이유를 이제 리서치 인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프로덕트 전략을 만들고요. 또 EV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사람들이 가스 차를 fire하고
왜 전기차를 hire 하는지에 대해서 제품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한 제품 전략을 세우는데 비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인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서 다른 리서치를 플랜하고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 리서치 세션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조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 보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유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엠퍼시를 빌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서치가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어떠한 제품을 이제 zero to one으로 만든다고 가정해 봐요. 이 제품 전략 사이클이 보통 흔하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먼저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컨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흔히 들어보신 MVP, Minimal Viable Product이 이제 들어갈 것을 define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이 스테이지에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디자인 컨셉을 락인하기 시작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도 이때 정해지고요. UX, 사용자 경험도 이때 대충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여기 차트에서 보이다시피 엔지니어링 커밋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테크니컬 아키텍처 같은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뭐 핸드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카메라 렌즈는 어떤 성능을 할 것인지, 어떤 규격을 할 것인지, 뭐 어떤 스피커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모든 하드웨어들이 이 시기에 정해진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커밋이 지나면 하드웨어가 락되기 때문에 제품을 크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같은 거는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버전을 통해서 릴리스를 해서 바꿀 수 있지만 하드웨어는 커밋 단계가 지나면 다음 버전의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꾸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소비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VP가 나오게 되고요.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앱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거나 어느 정도 이러한 사이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단계에 맞춰서 리서치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각각 제공해서 전략을 서포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메라에서 이제 지금 출시된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을 런치하려면 하드웨어 테스팅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테스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드웨어 fit 그리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테스트도 하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테스트 즉 어떤 피처나 펑셔널리티 등이 뭐 얼마나 자세하게 워킹하는지에 대해서도 테스트하게 됩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신제품인 경우 상세한 제품 테스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출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fish fooding, dog fooding이라는 그런 패널들을 이용해서 NDA 사인을 한 후에 UX 리서처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아직 제품 전략 사이클이 미숙한 경우도 있잖아요. 스타트업이나 예를 들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레임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UX 리서치를 시작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이럴 때는 이러한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접근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exploratory research는 보통 새로운 소셜미디어 기능을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플랫폼을 사용하고 이해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validation research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능을 이렇게 개발할 때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리서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한 가지 예로 journey mapping 같은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전체 과정을 분석하고 매핑할 수 있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definition research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brainstorming이나 워크숍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정 문제를 또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는 연구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스마트 클래스에서 오디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를 때 UX 리서치가 워크숍이나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통해서 오디오에 대한 그런 유스 케이스를 디파인하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성 테스트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맨 오른쪽 위에 보시는 validation research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for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validation research에서 시작해서 이제 exploratory research나 즉 상품이나 경험의 다양한 속성이나 기대치를 연구하고 근데 이걸 통해서 definition research 이상적인 경험 속에서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예를 들면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validation research가 조금 더 certainty가 있지만 또 exploratory로 갈수록 조금 더 uncertainty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validation에서 시작해서 또 더 예를 들면 uncertain한 토픽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을 때는 또 discovery research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validation research를 많이 하고요. 테크 기업처럼 UX 리서치가 조금 더 성숙한 경우에는 Discovery Research, Exploratory Research, Definition Research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더 uncertainty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이런 리서치를 많이 하는 펑션을 UX Research라는 말 대신에 Pathfinder 아니면 Product Research Strategist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한마디로 이 롤들이 UX에서 넘어서서 프로덕트 전략이나 제품 전략에 더 포커스하는 롤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이나 인사이트가 당연히 리서치 팀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테크 기업에서 특히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문화가 어떤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이게 typical 테크에서의 팀 스트럭처인데요. 테크 기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조직으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프로덕트 조직이고요. 하나는 비즈니스 조직입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에 비즈니스 조직을 보면요. 세일스 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펑션이 있고요. 프로덕트 조직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하이라이트 했듯이 리서치 조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리서치 조직은 다양한 팀들과 다 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프로덕트 팀은 보통 각각의 리서치들이 퍼드 모델로 그 프로덕트 안에 한 명씩 있기 때문에 협업이 굉장히 쫀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펑션과 가까이 일하기 때문에 프로덕트 조직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조직에서 예를 들면 세일스 팀하고도 같이 일하고요. 스트래티지 팀, 그리고 어쩔 때는 리걸 팀하고도 같이 다양하게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게요. UX 리서치의 가장 친한 친구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서치와 디자인, UX 라이터가 보통은 또 컨텐트 디자이너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디자인 파드를 만들고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해서 제품 전략을 도출합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들과는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리서치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문제와 니즈를 디자인으로 같이 브레인스토밍해서 제시하게 되고요. UX 라이터, 컨텐트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또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구상하고 사용자들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그런 고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예로 디자인 스프린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기업들에서는 디자인 파드가 프로덕트 디자인, 컨텐츠 디자인, UXR이 함께 디자인 스프린트를 실행하면서 스프린트 안에서 팀이 사용자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요. 또 스프린트가 회사에 따라서 일주일 안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각각의 펑션의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함으로써 빠르게 문제를 식별하고 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속도도 높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이걸 리핏하면서 디자인 컨셉이나 어떤 제품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파드가 있는데요. 데이터 파드라고 해서 이 파드도 같이 협력하는 팀들이에요. 보통 봤을 때 테크 기업에서 이 파들이 더 중요하게 이제 디자인되어 있고 회사의 컬처에 따라서 또 다른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보통 데이터 파드 안에는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그다음에 제품 마케팅 매니저, PMM 마케팅 매니저 그리고 제품 애널리스트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모여서 데이터 파드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과학자들은 행동 통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설로 형성하고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UX 리서처와 같이 협업을 해서 UX 리서처가 Y에 대한 걸 더 이해를 한다면 데이터가 그걸 가지고 이제 트렌드를 보는 역할을 하고요. 제품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그 같은 것을 결정하고 A/B 테스팅, 베타 테스팅 같은 거를 더 담당하게 돼서 UX 리서처와 같이 일하게 됩니다. 또한 제품 마케팅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환경, 경쟁자 분석, 또 베타 테스팅도 고객 피드백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리서처들이 같은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서로 이제 각각의 전문 분야의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합쳐서 밸런스된 뷰를 통해서 제품 개발에서 이제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의 롤의 스코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 애널리스트가 하는 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기도 하고요. 제품 마케팅을 하는 롤을 UX 리서치가 하기도 하고 또 제품 마케팅의 롤을 UX 리서치가 하기도 합니다. 회사 조직이 조금 더 성숙할수록 각각의 롤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각의 디테일한 잡스코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파드 팀이 서로 데이터를 교차로 검증하고 서로 고객이 유저의 경로와 여정을 이해하려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해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런 이제 협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UX 리서치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단계가 있는지를 살짝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제 빨간색이 기여하기 단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조직 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리서치가 조금 제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서치 팀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한 명이나 두 명도의 리서치가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고요. 리서치 활동이 이제 또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전체의 리서치의 중요성이 아직은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UX 리서치의 필요성을 조직에 알리고, 기초적인 리서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보통 그 단계 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렌지색은 걸음마 단계 스타트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UX 리서치가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직 내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UX 리서치 팀이 구성되기 시작하고 이제 리서치 방법론과 절차가 도입되고 리서치 결과가 제품 일부의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팀 내에서 UX 리서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한 가지 경험으로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UX 리서치 팀이 없었고 제가 이제 팀업 원으로 조인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어가기 단계에서 걸음마 단계, 뛰어가기 단계로 이제 과정에서 이제 제가 파운더와 직접
리서치를 하고 그 파운더의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퍼소나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 파운더에게 직접 퍼소나에 대한 밸류를 알려주고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피치였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파운더가 퍼소나에 대한 리서치에 대한 밸류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회사에서 파운더가 이제 그걸 이제 블레싱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식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헤드카운트를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걸음마 단계로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 내에서 UX 리서치에 대한 펑션에 대한 그런 어웨어네스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덕의 결과에서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팀을 빌드할 수 있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을 이끌어 가는 게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뛰어가기와 날아가기의 단계에서는 보통 UX 리서치 조직이 좀 크게 자리 잡는 그런 회사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빅테크나 그런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UX 리서치 조직이 핵심 활동으로 자로잡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리서치가 정기적으로 수행이 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팀 리소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표준화가 돼 있어서 사용자의 경험을 빨리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날아가기 단계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빅테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UX 리서치가 조직 전반에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같이 자리 잡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모든 팀이 리서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또 데이터가 혁신의 원동력이 돼서 사람들이 모두 다 유저 센트릭한 그런 사고방식의 조직 전반에 깊이 내리 잡힌 이제 컬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날아가기 단계로 가는 게 모든 리서치 펑션의 어떻게 보면은 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살짝 파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도가 낮을수록 UX 리서치 조직이 에이전시 모델이나 센트럴라이즈된 모델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각각의 프로젝트의 리서치들이 어사인되는 형식이에요.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에 보통 이런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스타트업에 있을 때도 이런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부족한 팀원들을 이제 중앙에 배치하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갭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리서처가 이제 제품 팀에 인베리드 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리서처들이 셔플이 되는 거잖아요. A에다 B에다 C 하는 식으로.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해지고 특정 제품에 깊이 관여하지 못해서 결국은 프로덕트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전략을 세우는데 갭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파드 모델 같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팀원들이 한 프로덕트 토픽에 대해서 인베디드 된 모델인데요. 대부분의 테크 기업이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베디를 하려면 당연히 인원수가 되게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팀원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장점은 깊은 제품의 이해도가 높아서 리서처가 제품 개발에 완전히 지속적으로 참여돼서 인플루언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쫀쫀하게 각각의 프로덕트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협업이 되게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많은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런 파드 모델에서 업사이트를 하게 되는데 업사이트라면 뭐 예를 들면 팀 빌딩 위해서 뭐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협업을 굉장히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리서치 조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파워드 모델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챌린지는 이제 헤드카운트가 많아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지출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임팩트나 밸류가 안 보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임팩트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임팩트를 보일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팀원들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이는 이제 팀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리서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리서치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의 효과성을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빠른 좋은 퀄리티 리서치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팅에 많이 시간이 걸린다면 그거를 임프루브 하는데 예를 들면은 더 많이 임프루브 하는데 프로세스를 셋업하거나 컨셉 테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이제 어떤 프로덕트 아이디어가 있을 때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때도 비즈니스의 성공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테스트 마인셋, 그러니까 유저 마인셋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테스트하고 또 실패하고 또 빌드해보고 또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학습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디자인 스프린트도 하나의 example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프로덕트 팀과 디자이너가 참여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리서치 개발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에 영어로 써 있는 Weaponized Non-UX Research라고 돼 있는데 특히나 UX 리서치의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리서처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제 리서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리서치의 핫을 입고 리서치를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서치 팀을 만들 때 리서치 팀을 골프에 비교를 해요. 골프는 각 자기만의 이제 슈퍼파워가 있고 스킬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리서치 팀을 만들 때 각각의 실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각각의 팀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지만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전체적인 팀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팀원에게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해서 서로 팀원들이 스스로 스킬을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마인셋이 되게 중요한데요. 메라에서 사용하는 이 문구가 있어요. Move fast and break thing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움직이면서 새롭게 시도를 장려하는 철학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은 이제 50%의 확률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테스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미세한 결정을 나누게 되는데, 그랬을 때 implicit 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좀 explicit 된 결정을 하기도 해요. implicit한 결정은 경험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결정이고요. explicit한 결정은 전문 지식에 관련된 결정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추측이 항상 옳진 않잖아요. 결정을 내릴 때 각각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결정을 모아서 하나의 경험을 만들고 그 결정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해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 중심의 조직이 아닌 테스트 중심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서치 민주화라고 아까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Weaponize UX 리서치에 관련된 건데요. 특히나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매우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서치의 기본 기술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리서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저빌리티 같은 사용자 피드백 분석을 함께 해서 사람들이 같이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리서치에 대한 인사이트이 있잖아요. 그런 걸 소셜라이즈 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사이트되고 아,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해를 했구나 이런 거를 어웨어네스를 브링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민주화를 하기가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디자이너나 UX 리서처들이 사용자의 피드백이나 이제 디자인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과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PM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팀과 같이
민주화를 통해서 리서치를 조금 더 프로덕트 팀에 인베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를 전달하기보다는 인사이트를 촉진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단순히 결과를 보고하는 것보다는 팀원들이 직접 리서치 과정에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팀의 스프린트의 일부로 리서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 보고 유저 인터뷰를 할 때 조인해서 같이 리서치 인터뷰 세션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커스터머 이머전 트립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리서치 트립을 하려고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 프로덕트 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그 컬처에서 어떻게 리서치를 하는지 직접 봄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리서치 팀에 대해서 알았고, 이제 조직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그럼 이런 콜 밸류를 가지고 어떻게 현재 시장에 더 맞춰서 전략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컬처가 있지만 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문화가 국한되는 UX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도출해내고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현지 시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ethnographic research라고 민족 지학적인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문화, 그룹 사람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이해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과 또 생활하면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각각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장을 관찰하는 방법. 즉, 뭐 예를 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있는 어떤 집에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배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고요. 심층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 알렉사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집에 리서처들이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좀 더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리서치를 하지 않고서도 기존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현장 관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로우 컨텍스트 컬처와 하이 컨텍스트 컬처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 결과 이렇게 이제 아마존 같이 서양권의 문화와 쿠팡 같이 동양권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디자인이 매우 다릅니다. 여기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저맥락 문화에서는 매우 디렉트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시각 자료, 간결한 텍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큰 텍스트보다는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겼잖아요. 아이콘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암시적인 메시지나 정보의 밀도가 높고 또 그래픽 같은 것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위조 리서치를 통해서 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하이 컨텍스트 컬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 통합된 슈퍼앱 같은 경우를 많이 디자인하게 되고 아까 보시다시피 되게 밀집되고 다채롭고 바쁜 디자인이 많고요. 로우 컨텍스트 컬처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하고 넓은 공간, 간결한 메뉴 옵션, 텍스트 옵션 같은 것들을 리서치를 통해서 도출하게 되고 이커머스 사이트를 실제로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여기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CNBC에서 일했을 때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색깔에 대한 의미를 또 문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 주식 차트를 보면 미국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것이 초록색, 내리는 것이 빨간색인 반면에요. 한국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것이 빨간색이고 내리는 것이 파란색이에요.
굉장히 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 이유가 심층 연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많은 아시아 문화에서는 빨간색이 번영이나 행복,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오르는 걸 빨간색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양 문화에서 빨간색은 위험, 경고,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또 영어에서 레드 플래그라는 익스프레션도 있고요. 이게 손실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 차트를 만드는데도 반영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문화적인 차이를 예시하는 예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리서치를 했을 때 필리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저가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요금제가 제한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페이스북 라이트라는 앱이 자동으로 깔려 있게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깔려 있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인식하는 게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용자들이 뉴스, 정부가 알려주는 정보의 이제 출처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앱에 대해서 그 앱에 나오는 이제 정보를 심리적인 수준도 매우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하지 않고서도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해서 필리핀 마켓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경우는 꼭 문화가 이렇게 바이너리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카톡 같은 경우에 슈퍼 앱이잖아요. 단순한 채팅 앱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은행 서비스, 택시, 호주 온라인 서비스, 쇼핑까지 다양한 이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앱을 한 번에 하나씩 작업하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각각의 앱이 존재하는 대신 이제 슈퍼 앱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 문화가 컨버전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우버에서 이제 그림이 뜰 텐데 이런 우버에서 올인원 개념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우버에 있는 UX 리서치 팀이 실제로 중국에 가서 커스터머 이머전, 에스노그래픽 리서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음식 배달, 물류,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사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우버에서 전략을 이제 이렇게 슈퍼 앱으로 해서 위챗 이코시스템을 빌려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꼭 아시아 이제 동양권, 서양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꼭 바이너리가 아니고 요즘 방향에서는 결국은 이제 또 다른 문화들이 같이 융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 짓고 싶은 것은 다양한 타겟의 사용자와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나 사회적 관습, 환경적인 요인을 당연히 조사해서 ethnographic 인터뷰를 통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사용자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관련성을 또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인 융합에 발 맞추어서 마지막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UX 원칙을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ransparency,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사용 방법과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요. 그다음 ease of use,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simplicity, 디자인을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고, efficiency, 상호작용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간단하고 빨리 프로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core value들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세스 고딘의 유명한 콧을 시하고 마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제품을 위한 고객을 찾지 말고 즉 유저를 위한 제품을 찾아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제 집중해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나 다른 또 팔로우 질문들이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연락을 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제가 한번 답을 해볼게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글로벌 UX 리서치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제 기어가기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할 때는 보통은 일단 팀이 리서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리서처가 만약에 없고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사용성 테스트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은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다이어그램처럼 사용성 테스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밸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리서치에 대한 그런 밸류를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뭐 피처를 런치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컨셉을 밸리데이션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용성 테스트를 자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밸류를 제품 프로덕트 팀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밸류를 얻게 되고 더 많은 리퀘스트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바인을 하게 되는 이제 프로덕트 팀에서 바인을 하게 되고요. 제 경험처럼 스타트업에 있는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 이제 점점 헤드카운트를 늘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UX 리서처 팀을 빌드할 수 있게 되고 팀을 빌드하게 되면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글로벌 UX 리서치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더 리소스를 나눠서 여러 가지 이제 팀 리서치의 그런 스킬셋에 따라서 사인을 해서 리서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두 번째 질문 제가 답해 볼게요. UX 리서처가 가져야 하는 필수 역량,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UX 리서처가 가져야 되는 필수 역량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니어 리서처일수록 이제 인터뷰 프로세스에서 퀀트냐, 퀄이냐, 믹스 메서드냐에 따라서 스킬셋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엔지니어들이 보면은 코딩을 테스트를 거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UX 리서처도 리서치를 가설을 설립하고 가설을 가지고 어떤 메소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 메서드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가 나야 하는지에 대한 스킬셋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도 제가 특히나 보는 거는 협업이에요. UX 리서처가 이제 팀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협업이 없이는 인사이트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협업의 경험이 있는지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또 예를 들면 컨플릭이 있을 때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잘 협업을 통해서 나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 엠패시 예를 들면 리서처가 사용자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보는 사용자 중심의 마인셋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팅이 없어서 제가 그냥 순서대로 계속 답을 해볼게요. 서비스가 다소 복잡하고 지속될수록 제안이나 안내 메시지가 늘어나는데 좋은 관리 방법, 여러 팀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화면상에서 놓는 개발 과정에서 잘 관리할 방법이 있나요? 제가 다시 질문 이해해 볼게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서비스가 다소 복잡하고 지속될수록 제안이나 안내 메시지가 늘어나는데 여러 팀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 화면상에서 놓는 개발 과정에서 제가 이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제 프로덕이 되게 컴플리케이트 할수록
프로덕트 안에서의 팝업 메시지나 안내 메시지가 되게 많아지는데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코어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티피컬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의 문제인데요. 보통 조직에서 뭘 만들 때 프로덕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조직에서 자기의 이제 KPI나 이런 매트릭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어 익스프레션 중에 shipping the org chart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각의 팀이 자기의 기능이나 피처를 런치하기 때문에 결국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되게 팝업 메시지도 많고 되게 복잡한 앱이 되기 되게 쉬워요. 그랬을 때 가장 코어인 UX, simplicity, efficiency, and ease of use.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포커스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팝업 메시지나 제한이 많을수록 그 제한을 예를 들면 컨버지에서 한 군데 모으고 예를 들면 팝업 메시지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의 어떤 데디케이트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그 스페이스에 이제 모든 안내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빌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당연히 어썸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UX 리서치를 통해서 사용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이제 앱을 사용하는지 그런 패턴을 통해서 이제 그런 프린시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보니까 UX와 관련 사용성 테스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자주 활용되는 테스트 기법들이 존재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성 테스트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스타트업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unmoderated testing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UX 리서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들이 있어요. 유저 테스팅이란 사이트, 디스카우트, 뭐 이런 벤더들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알바로 이제 뭐 30분 정도 피드백을 주고 10불에서 20불 정도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제가 이제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언머레이시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태스크를 보여주고요. 그들이 그러면 에이싱크로너스로 이제 타스크를 컴플리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랑 라이브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타스크를 주고 뭐 이런 예를 들면 쿠팡 사이트 다시 예를 들면 뭐 어떤 제품을 찾아서 그 제품에 장바구니에 넣고 체크아웃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타스크를 주면 사람들이 그런 리서치 플랫폼 안에서 들어가서 자기의 이제 그런 타스크를 해요. 그러면 그 리서치 플랫폼 사이트에서 그 행동을 자동으로 리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리코딩을 하고 그 리코딩에 대한 데이터를 UX 리서처들이 받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체크아웃을 하는구나 이런 사용성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은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마치 이제 제가 서베이처럼 어떤 태스크를 올리면 사람들이 그 태스크를 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이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는 현재 PM으로서 유저 리서치부터 배포 프로덕트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은 흥미롭지만 개발, 배포 과정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유저 리서치의 직무를 전환하는 것이 더 큰 성취감이 도움이 될까요? 네,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어,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고객 분석이나 문제를 정의하는 건 재밌지만 개발이나 배포. 그러니까 개발이나 배포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PM이시니까 어, 유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건 재밌지만 결국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 롤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PM, Engineer, Data Scientist, 뭐 디자인 이렇게 다양한 롤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의 롤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PM이 너무 싫어.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율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엔지니어링한테 가서 야 이거 해줘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PD한테 가서 야 이것도 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UXR한테도 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본인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슈퍼파워나 역량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 롤을 바꾸는 거를 추천드리고 여기 질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고객을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우시다면 그게 코어의 UX 리서치의 코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흥미로우시다면 조금 더 데이터 쪽에 포커스된 쪽으로 전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유저 페르소나가 있을 경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페르소나를 위해서 UX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변경하지 않고 여러 페르소나의 중간 지점으로 UX를 변경하자고 했을 때, 페르소나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퍼스널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명네명의 퍼스널 리서치가 있다고 했을 때 항상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무엇이 이제 중요하냐면 그중에서 가장 큰 퍼소나, 예를 들면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하이 ROI인 퍼소나를 정하게 돼요. 보통 세개에서 네개의 퍼소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프로덕트 팀에 우리 네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키텍이 있으니까 이렇게 빌드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제품 전략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세네명의 퍼소나가 있을 때 그중에서 마켓 인사이트 팀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과 같이 협력해서 가장 큰 퍼소나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퍼소나를 빌드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해야 하고 가장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P0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하이 ROI 가장 제품에 제일 어필링할 수 있는 퍼소나를 먼저 찾고요. 그 퍼소나를 가지고 먼저 테이블 스테이크 프로덕트를 빌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더 임프루브하고 예를 들면 확장하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KPI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퍼소나들을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서 해주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퍼소나의 중간 지점으로 UX를 변경한다고 한다는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비즈니스에서는 돈을 결국은 벌어야 되고 세일즈든 어떤 이제 비즈니스 KPI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먼저 그것을 타겟을 하고 그게 더 메인 퍼소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플리멘터리로 P1, P2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UX 리서치를 하시면서 가장 황당했던 경험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황당했다는,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당했다기보다는 조금 재밌는 경험은 이제 UX 리서치에서 오랫동안 이 필드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하고 유저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어, CNBC 있을 때 일인데요. 그때 이제 주식 투자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20대 사람이었는데 아마 되게 주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도 되게 많고 메인 고객이었어요. 주식 차트를 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주식을 많이 벌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유스 케이스가 주식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재밌게 들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다른 리서치가 있었어요. 그때 리서치에서는 이제 크레딧 카드에 관련된 이제 또 다른 핀텍 회사를 통해서 하는 리서치였는데 그 크레딧 카드 이제 핀텍 리서치 퀘스천은 어 크레딧 카드 뎃
그러니까 부채가 되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자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퍼스널 파이낸스를 더 많이 임프루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타겟 유저가 뭐 크레딧 카드 대시 조금 더 많은 사람들, 퍼스널 파이낸스를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유저 리서치였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뷰했던 그 사람이 똑같이 다시 그 리서치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잘 나갔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퍼스널 파이낸스를 잘 못해서 또 다른 스코블 리서치에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이제 질문 밑에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고맥락 문화일 때는 다른 사용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저 맥락 문화에서는 베스트, 탑 30, 지금 인기 있는 작품 같은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능을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나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를 구현해 나가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스트 탑 10 프로덕트 이런 거를 똑같이 서비스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존이나 예를 들면 이제 저맥락 문화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그냥 five different product을 보여주는 거죠. 그림만 보여준다든지 텍스트가 굉장히 심플하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고맥락 문화에서는 그 베스트 탑 5를 보여준 데 있어서 텍스트, 비주얼, 뭐 되게 귀여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뭔가 되게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바쁜 디자인으로 그거를 구현해낸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앱을 봤을 때 이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심플한 정보의 그 아키텍처에 더 커스텀돼 있던 사람들은 그런 앱을 봤을 때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정보를. 예를 들면 구현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피처가 필요하지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피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질문은 가상 환경에서의 UX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특히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혹시 관련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 약간 메타버스 관련된 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관련된 인사이트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경우도 UX 리서치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런 퓨처리스틱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정한 아키타입의 집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early adopter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에 조금 더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 패널들이라든지 일반 대중은 맞는 피드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패널들이나 그런 풀을 가지고 많이 리서치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리서치 퀘션이나 뭐 프로덕트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랩에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인터뷰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 이거는 보통 이제 리서치 퀘션에 관련해서 리서치 퀘션에 따라서 그 방법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퀘션은 연구 주제는 유저 리서치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요청받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UX 리서치 성숙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UX 리서치 성숙도가 조금 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 주제들이 조금 탑다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덕트 팀이나 어떤 리더십들이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조금 UX 연구 조직이 성숙한 조직일수록 바람업,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팀에서 같이 IC들이,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들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리서치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되게 주도적으로 이런 걸 드라이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 분위기와 문화에 따라서 연구 주제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로드맵이 맞춰지고 그게 어떻게 큰 제품 전략에 같이 연결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퀘션은 회사가 고객과 기업을 이어주는 중간 플랫폼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상 주요 고객이 기업입니다. B2B 기업도 유저 리서치가 자주 쓸까요? 네, 맞습니다. 유저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end user, 그냥 genpop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B2B 기업도 유저 리서치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B2B 기업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advertiser, 광고주들을 상대로 리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B2B도 유저 리서치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B2C, business to consumer도 유저 리서치고요. 또, 또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의 전략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유저 리서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퀘션은 유저 리서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어, 유저 리서치에 대한 미래 전망은 저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saturate 돼 있잖아요. 디지털 앱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제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쟁적인 경쟁 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화를 두려면 결국 데이터 driven 된 디시전으로 프로덕트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데이터 driven 된 디시전을 만들려면 유저 리서치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요.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특히나 AI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이제 이런 잡 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잡 펑션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유저 리서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AI를 보는 방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AI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은 바운더리가 있다고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 AI가 replace 할 수 없는 implicit needs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직접 인터뷰하고 직접 설베이해서 직접 풀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특히나 이런 AI가 많이 이제 발달되는 이런 시기에서는 유저 리서치가 조금 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숙도가 낮은 회사들이나 또 어떤 지역에서 더 UX 리서치에 대한 중요도를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UX 리서치 관련 서적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리서치 서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책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다양한 UX 리서치 서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히 딱 하나라고 집어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에 보니까 이제 많은 번역본 UX 리서치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고르신다면 그 작가들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조금 더 UX 리서치 백그라운드인 사람들의 글도 많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통 보면 이제 디자이너들도 UX 리서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UX 리서치에 관련된 책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런 다른 포인트 오브 뷰가 있기 때문에 UX 리서치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자의 백그라운드가 예를 들면 조금 더 UX 리서치 백그라운드인 사람들을 찾아서 보시면 더 잘 맞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B2B 질문을 한 유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고주들을 위한 유저 리서치를 한 회사에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네, 어, 이거는
광고주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리서치가 있진 않아요. 광고주들이 그냥 저희 팀의 엔드 유저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인터뷰도 하고, 어머리디 테스팅, 사용자 테스트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모든 걸 똑같이 다 합니다. 그냥 그 대상이 광고주들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subject matter expert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리크루팅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페이가 조금 더 높아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이 광고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면 리거 팀이나 아니면은 세일스 팀과 같이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리서치 세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서치 반복론이나 예를 들면은 스킬이나 이런 것은 일반 리서치와 똑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네,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소리를 끄고 있어서 질문을 일단 하나만 더 받아보고 제가 한번 시간 소리를 다시 켜볼게요. 진행자분이 혹시 다른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현재 서울의 한 테크 회사에서 UX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위치한 글로벌 테크 회사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 인터뷰 과정에서 강조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또 따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충분히 당연히 지원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나 인터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typically는 보통 두 개에서 세 개의 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라운드는 테크니컬 스킬셋 그래서 어떻게 이제 리서치를 하는지 그 스킬을 테스트하는 그런 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리뷰라고 해서 어, 네, 답변해 주시고 클로징 한다고. 네. 그렇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자세한 인터뷰 프로세스는 솔직히 제 책에 나와 있어서 제 책을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크게 큰 그림으로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기가 보통 인터뷰에서 쉽게 범하는 이제 실수는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나는 설베이도 할 수 있고 사용자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다이 스터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보통 질문할 때 너의 슈퍼파워가 뭐니? 너가 제일 잘하는 거 두 가지만 골라봐. 이렇게 보통 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릴다운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전문성을 되게 하이라이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여러 가지를 자기가 잘 한다고 이렇게 포장하시지 말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두 가지 정도의 스킬을 이제 뽑아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이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준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운데이션 리서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리서치에 대한 example을 많이 넣으셔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은 UX 리서치 팀에서 업무를 하거나 채용을 할 때 석사, 박사의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취직하기에 박사를 추천합니다.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가 더 하이링이 더 잘 되고 석사가 더 잘 안 된다. 그런 차이는 없고요. 보통 석사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석사로 들어왔을 때 레벨과 박사로 바로 들어왔을 때의 레벨이 조금 달라서 이제 시작하는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레벨이 되게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분야에 따라서 가끔은 이제 박사를 선호하는 분야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물고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UX 리서치에 대한 스킬셋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트레이닝해서 어떻게 더 맞게 더 디벨롭하냐를 보는 거지, 모든 거를 다 이제 알고서 시작한다고 어수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석사나 박사를 바로 졸업하고 오신 분들은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박사나 이제 석사나 박사 때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더 이제
풀타임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이 더 많이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더스트리로 전향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석사나 박사 때 회사에서 인턴십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UX, 여기 마지막 질문에 보면 UX 리서치는 여러 팀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억에 남는 갈등 해결 방법이나 효과적으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했는데, 당연히 이제 UX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는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영어 표현 중에 disagree and commit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동의하지 않더라도 commit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UX 리서치 인사이트이 어떤 유저가 어떤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향을 원했는데 그 방향이 그런 인사이트이 있는데 그게 프로덕트 비전과 맞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뭐 유저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게 프로덕트에서 반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거와 비즈니스는 결국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UX 리서처로서 최대한 사용자 중심의 그런 인사이트를 피치해야 되지만 또 결국은 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데 집중을 해야 해서 그럴 때는 디스그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디스그리 하는 게 아니라 디스그리 앤 커밋이라고 이제 워크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밋을 해서 이렇게 개발시키기로 한다는 그런 온라인면을 통해서 이제 갈등을 어떻게 보면은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으신가 했는데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주 일찍부터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서치를 스코프하기 전에 이 리서치 스코프이 너가 생각하는 게 맞니?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계속 받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팀을 다 루핀 시켜서 최대한 온라인만이 되도록 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든 같은 페이지에 있을 때 이제 인사이트 도출됐을 때 가장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초창기 시기부터 이제 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